검은 비단에 피인 달빛, 사비성의 하늘은 붉은 기운으로 물들고 있었다. 금강을 따라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그 시각, 고요했던 왕궁이 장엄한 북소리로 깨어났다. 한온달 아래 펼쳐진 무왕의 장례는 백제 왕씨의 모든 예법을 다해 거행되고 있었다. 검은 비단이 궁궐의 처마를 타고 내려오고 흰 상복을 입은 신하들이 무릎 꿇어 머리를 조아리는 사이, 사비의 하늘엔 천년 고국의 비애와 찬란함이 뒤섞여 있었다. 무왕이 잠든 그 순간 새로운 시대가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고 있었다. 백제 제31대 왕 의자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여느 왕자들과 달랐고 검은 비단의 무게를 머리에 인 채 당당히 왕좌에 오르던 순간, 그는 더 이상 무왕의 아들이 아니라 천재의 나라 백제를 이끌어갈 유일한 이가 되었다. 그의 즉위를 알리는 외교적 의례가 이어졌고 외웨이, 말갈, 돌궐은 물론 당나라의 사신들까지 사비성에 집결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시선을 끈 사절단은 신라에서 왔다. 신라 진평왕의 딸 달이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사비에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신라 귀족의 예법대로 소박하지만 우아한 자주빛 도포를 걸치고 있었다. 눈빛은 맑았으나 결코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고 움직임엔 어린 시절부터 다듬어진 왕녀의 품격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말을 내리던 순간 사비성 물로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던 의자왕과 잠시 시선이 맞았다. 그 찰나 바람이 멎었다. 금강 물결조차 흐르기를 멈춘 듯했다. 그들은 서로가 적국의 왕족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 순간 의자왕은 자신이 조우한 이 여인이 단지 신라의 사절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품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치 꽃이 바위 사이에서 피듯 한검은 제도비 틈에서 선연한 생명력을 지닌 여인으로 의자왕의 눈에 각인되었다. 장례식 후 밤의 사비성은 유난히 조용했다. 왕궁의 정원, 화려한 모란과 국화가 어우러진 연못가에서 의자왕은 홀로 달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은은한 옷자락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전하. 낯선 목소리, 그러나 어쩐지 나치긴 기운. 큰 고개를 돌렸고 등불 하나 없이 어둠을 걷고 있던 여인이 그의 앞에 섰다. 바로 달이었다. 낯선 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연못의 달빛이 참 곱기에 걷다 이리로. 달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단단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왕에게 예를 차리는 대신 그를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의자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공주는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이곳은 신라가 아닌 적의 궁궐입니다. 달은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제가 믿기로는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왕녀에게 검 대신 시선을 주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궁궐에서는 사절단 환영 연회가 거행되었다. 연회장엔 백제 최고의 악사들이 조선연악을 울렸고 황금으로 만든 술잔이 도왔다. 웃음과 음악, 향기로 가득한 연회장의 끝자락에서 의자왕은 달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다른 나라 사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술을 따르고 있었다. 혼자임에도 당당한 그 가태는 누구보다 강하게 빛났다. 그대는 꽃 같군요. 의자왕은 연회가 끝난 뒤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달은 그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어떤 꽃입니까? 밤에 피는 꽃이요. 낮의 환한 빛 속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 꽃, 전하께선 꺾으시렵니까? 의자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건 이 여인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사비성의 밤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은 더 이상 전우만이 감도는 밤이 아니었다. 전쟁의 예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 왕으로서 그는 신라를 압박하고 복수해야 했고 그녀는 사절로서 백제의 속내를 읽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뒤에는 인간으로서의, 아니 하나의 운명으로서의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궁궐은 감정의 온기를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대신 좌평 성충과 좌평 흑지상지는 의자왕에게 연일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주장하고 있었고 왕권 당화를 위해 이 연회가 정치적 연합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하게 권고했다. 신라의 공주와 시선을 나누는 이사적인 감정이 국가의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소문은 이미 내부에서 돌고 있었다. 전하, 마음이 국경을 넘는 순간 칼이 그 마음을 겨눌 것입니다. 성충의 말이었다. 의자왕은 침묵했고 달빛 아래 혼자 남겨졌다. 그날 밤 의자왕은 처음으로 왕의 자리와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는 달을 향한 감정이 사랑이란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백제의 칼날 위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달빛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사랑은 폐업을 허무하게 만들지만 허무 속에서 진실을 피우기도 한다.
그 밤 의자왕은 연못에 비친 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 위에 흔들리는 순간 그는 알고 있었다. 기사랑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일 것이며 피를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조차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는 마주하리라 결심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이름은 달이었다. 사비성의 새벽은 늘 고요했다. 그러나 이날의 고요함은 불길한 정적처럼 무거웠다. 무왕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백제의 왕좌는 정식으로 의자왕에게 계승되었다. 큰 검은 비단 도포를 걸친 채 정림사탑 넘어 떠오르는 안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 왕의 눈빛엔 장래의 슬픔보단 어쩔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 즉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 백제의 귀족층 내부에서도 무왕의 개혁 노선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유화로 돌아설 것인가를 두고 팽팽한 의견 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 의자왕의 결심은 명확했다. 강한 백제, 다시 해동의 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자왕의 즉위식에 뜻밖에도 신라 사절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로 물든 한강 유역을 두고 지난 100년을 적으로 살아온 두 나라. 탑이 궁전물루를 밟은 신라의 일행은 그 자체로 전운과도 같았다. 그 사절단의 중심에는 진평왕의 셋째 딸, 이름이 곧 달빛 같았던 공주 달이 있었다. 황금빛 비단의 옅은 자주색 자수가 놓인 신라 예복을 입은 그녀는 모든 궁인의 시선을 단숨에 휘어잡았다. 의자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전장을 오래 누빈 자가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경계,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저기가 아닌 한떨기 꽃 앞에서 느끼는 멈춤. 그녀 또한 그를 보며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백제의 왕자였을 때부터 의자왕은 이미 명성이 자자했다. 용맹하고 결단력 있고 때로는 잔혹하다고도 알려진 사내. 그러나 오늘 그녀가 본 것은 왕의 무게를 견디며 새벽에 이슬을 품은 남자였다. 폐하, 저 여인은 위험합니다. 좌평성충이 말했다. 그렇기에 궁에 초청한 것이다. 하지만 신라의 왕실 여인이 백제 궁중에 들어오는 것은 그녀는 무기를 들고 오지 않았다. 단지 달빛처럼 조용히 들어왔다. 그것만으로도 국경보다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성충은 입을 다물었다. 의자왕의 말에 감정이 있었다. 아직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궁중에서는 사절단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 정림사 아래 연못에 등을 띄우고 산조반주가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달빛이 사비성의 대리석 위에 번졌다. 의자왕은 연회장 한편에서 달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고 있었고 그의 발소리에 몸을 돌렸다. 신라의 공주께선 백제의 술이 입에 맞으십니까? 조금 쓰지만 부드럽습니다. 한 번에 모두 들이켜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술 같군요. 백제의 술이 그러하듯 이 나라 역시 그리 되기 바랍니다. 날카롭지 않되 강한 향을 품은 채 머무르는 나라. 하지만 백제는 신라의 원수 아닙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원수라 해도 달빛이 강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공주께서 사비에 계신 이 밤, 이 도성의 강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달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은 외교적 언사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말이었고 마음의 진실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고 연회는 끝났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엔 연회의 끝이 없었다. 달은 잠들지 못하고 궁의 후원으로 향했다. 그곳엔 오래전 무왕이 직접 심은 금강송이 자라고 있었고 그 아래에 의자왕이 홀로 앉아 있었다. 공주께서 이 밤에 외로우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서 외로움을 잊습니다. 백제가 이런 도시였다니 저는 지금껏 모르고 있었어요. 의자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짧은 나무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잘 다듬어진 나무 비녀였다. 부드러운 곡선, 정교한 자개 장식. 왕이 직접 닦은 것이었다. 백제의 나무는 우리 손으로도 꽃이 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입을 떼지 못했다. 조용히 손을 뻗어 그 비녀를 받아들었다. 이 비녀, 제 땅으로 돌아갈 때도 간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의자왕이 말하는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대단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욱 무거운 말이었다. 전쟁과 정치, 국경과 대의 그 모든 것 위에서 마음 하나를 놓아야 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비성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신라 사절단의 행보가 길어지자 귀족들 사이에서는 달을 정치적 인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의자왕은 단호히 거절했다. 내 궁에 들어온 이는 손님이요. 그가 공주든 첩자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백제가 보호한다. 달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울었다. 그 눈물은 백제를 위한 것이었고 의자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느꼈다. 이 나라는 쇠락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왕은 누구보다 고귀했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는 오히려 더 위대한 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밤 금강 위에 안개가 내렸다. 달은 홀로 배 위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다가 곧 곁으로 다가온 의자왕의 기척을 느꼈다. 공주께서 바라보는 저 강 너머는 신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이 강을 바라봅니다. 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제 운명을, 그 운명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검은 비단 소매 아래로 달빛처럼 희미하게 번지는 온기. 전쟁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랑만은 비밀처럼 피어나야 했다. 초승달 아래 맹세한 자들. 사비성의 달밤 피어난 냉새는 바람보다 먼저 흔들렸다. 장대한 월영루 위의 러위. 백제의 밤하늘 아래 초승달이 떠오르자 막루에 선 의자왕은 홀로 사색에 잠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무왕의 장례식에서 처음 눈을 맞춘 달. 그녀 맑은 눈동자는 전쟁의 긴장 속에서도 빛처럼 고요하게 그의 마음을 적셨다. 그녀는 사비성의 정문 너머 신라사절단의 별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갈망을 감출 수 없었다. 의자왕은 왕궁 내부의 연못과 정자의 달을 몰래 초대한다. 전하, 우리가 만나는 건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위엄을 해치는 일입니다. 다른 말을 아꼈으나 의자왕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 두 나라가 아니라 너를 보고 있다. 진평왕의 딸이 아닌 그대의 본 모습 말이다. 그날 밤 연못 위로 떨어지는 등불이 물결을 따라 흐르고 의자왕은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 그녀는 그 손을 망설이다 잡는다. 침묵 속의 동해, 말없는 냉세였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왕궁 내부에서는 의자왕의 측근인 좌평성충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무왕 시절부터 이어온 신라에 대한 적대심을 버리지 못했고 왕이 사적인 감정에 흔들리고 있다는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전하께선 지금 백제를 잊고 계십니다. 한 여인의 눈에 우리의 천년의 대의를 가두고 계십니다.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자왕은 달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어느 날 밤 달은 자신의 장신구를 의자왕에게 건넨다. 그것은 신라 왕실의 상징이자 그녀가 황녀로서 지닌 권위의 일부였다. 이걸 받으시면 저는 더 이상 신라의 딸이 아닙니다. 의자왕은 그 장신구를 받으며 백제의 비단으로 수놓은 두루마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지은 시가 적혀 있었다. 달은 밤의 적이라 하니 나는 그 적을 사랑하였다. 백마강보다 깊은 밤. 너의 숨결이 내 나라보다 길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르던 그 시점, 외교사절단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신라의 사신으로 온 한 장로가 몰래 쪽지를 성충에게 전달하려다 발각되고 이는 곧 외교, 마찰로 번질 위기를 맞는다. 성충은 이 사건을 빌미로 달에 즉각적인 추방을 요구한다. 전하, 그 여인이 누구든 지금 우리 궁 안에 전란의 씨앗을 안고 있습니다. 성충의 일갈은 꿰뚫린 듯했고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달의 귀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의자왕은 단호했다. 내가 그녀를 보낸다면 백제가 보는 날도 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오. 그 결단은 의자왕의 지지를 받던 무사들 일부를 이탈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는 백제 서부 군영을 책임지던 윤충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큰 신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주장하며 의자왕의 사적인 판단에 반기를 들고 서쪽으로 병력을 재배치한다. 그즈음 다른 고요한 정원에서 백제의 고운 비단을 꿰매고 있었다. 그녀는 궁의 여인들 사이에서 백제의 복식을 배우고 백성들에게 시를 지어주며 자연스레 백제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보던 한 궁녀가 묻는다. 공주는 신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돌아간다는 건 나를 남긴 자들을 버리는 일이지요. 백제는 지금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뜻과 달리 흘러갔다. 신라는 점차 당나라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고 백제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사랑은 깊어졌지만 그만큼 위기도 가까워졌다. 그리하여 어느 깊은 밤 초승달이 사라지고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던 밤 의자왕과 달은 다시 연못가에서 마주 앉는다. 달이여,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백제와 신라는 지금쯤 서로를 찌르고 있겠지요. 다만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걸. 의자왕은 그날 밤 그녀에게 백제의 반지를 끼워준다. 그녀는 그것을 입맞춤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세찬 여름비가 사비성의 궁궐처마를 두드렸다. 하늘은 끝없이 우중충하고 붉은 깃발은 젖은 돌바닥 위에서 한껏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궁궐 안 정전에서는 신라와의 외교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의자왕은 그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지금 그 어떤 군사보고서도 진평왕의 밀서도 따라잡지 못할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바로 그녀 달이었다.
그녀는 의자왕이 앉은 정면 좌측의 신라 사절단 사이에서 낮게 시선을 깔고 있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물비늘처럼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다. 전쟁과 외교의 논리가 궁안을 가득 채우는 와중에도 두 사람 사이엔 무언의 시선이 오갔다. 그것은 도저히 허락되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비극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폐하, 신라에서 요구하는 경계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결코 진심으로 우호를 바라지 않습니다. 윤충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엔 수십 년간 백제를 위해 목숨을 걸어온 장수의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의자왕은 그 말을 곱씹으면서도 속으로는 달의 한마디, 짧았던 그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전 뒤편 작은 누각. 의자왕은 홀로 앉아 고요히 술을 들고 있었다. 촛불 하나, 그 앞에 도착한 그림자가 있었다. 전하, 그녀였다. 달. 비에 젖은 옷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마른 하늘처럼 맑았다. 사비의 장마는 참 집요하네요. 신라의 궁궐에서는 이런 여름비를 본 적이 없어요. 장마는 오래도록 머물다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그리움처럼 둘은 그렇게 마주 앉았다. 짧은 침묵 끝에 달이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예전엔 서동이라 불리셨다지요. 의자왕은 술잔을 들고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산에서 말을 캐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들에서 일하셨고 나는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쳤습니다. 내 노래를 따라 부르던 그 아이들 덕에 사랑을 얻었고 왕이 되었지요. 서동요, 신라 공주 선화를 품은 시. 달의 입에서 선화의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둘 사이에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아무 의도도 없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결국 나라를 흔들었지요. 사랑은 때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달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전하께서는 더는 시를 믿지 않으신 건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실 믿습니다. 여전히. 다만 그것이 지켜야 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요. 달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신라는 이 사랑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의자왕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을 흔들었다. 그 불꽃 속에서 그는 마치 백성을 품은 어린 소년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했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백성이 굶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소. 국경이 어디든 우리는 모두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소. 그 순간 달은 그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알았다. 의자왕은 욕망으로 나라를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라를 품으려는 왕이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비 내리는 누각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금단의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의롭고 조용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장마는 계속되었고 곧 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궁 안에는 배신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신라에서는 김춘추가 칼을 갈고 있었다.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그 아래로는 역사의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의자왕은 다시 실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한 여인과의 사랑을, 이 땅의 백성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해. 서동은 이제 왕이 되었지만 시를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한 이는 늘 시 속에 있었으므로. 세찬 여름비가 사비성의 궁궐 처마를 두드렸다. 하늘은 끝없이 우중충하고 붉은 깃발은 젖은 돌바닥 위에서 한껏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궁궐 안 정전에서는 신라와의 외교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의자왕은 그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지금 그 어떤 군사보고서도 진평왕의 밀서도 따라잡지 못할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왕이 앉은 정면 좌측의 신라 사절단 사이에서 낮게 시선을 깔고 있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물비늘처럼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다. 전쟁과 외교의 논리가 궁안을 가득 채우는 와중에도 두 사람 사이엔 무언의 시선이 오갔다. 그것은 도저히 허락되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비극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폐하, 신라에서 요구하는 경계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결코 진심으로 우호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그 말을 곱씹으면서도 속으로는 달의 한마디, 짧았던 그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전 뒤편 작은 누각. 의자왕은 홀로 앉아 고요히 술을 들고 있었다. 촛불 하나, 그 앞에 도착한 그림자가 있었다. 전하, 그녀였다. 달. 비에 젖은 옷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마른 하늘처럼 맑았다. 장마는 오래도록 머물다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그리움처럼 둘은 그렇게 마주 앉았다. 짧은 침묵 끝에 달이 입을 열었다. 달이 조용히 말했다. 여전히.
전하, 신라는 이 사랑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의자왕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을 흔들었다. 그 불꽃 속에서 그는 마치 백성을 품은 어린 소년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했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백성이 굳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소. 국경이 어디든 우리는 모두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소. 그 순간 다른 그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알았다. 의자왕은 욕망으로 나라를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라를 품으려는 왕이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비 내리는 누각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강물은 언젠가 두 사람을 이쁘네라는 이역만리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의자왕은 다시 실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한 여인과의 사랑을, 이 땅의 백성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해. 서동은 이제 왕이 되었지만 시를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한 이는 늘 시 속에 있었으므로. 사비성의 안개는 그날따라 묘하게 달빛을 머금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백마강에 비친 달 그림자는 길고도 들었다. 의자왕은 홀로 궁의 누각에 서 있었다. 마치 전장에 나서는 병사처럼 그의 눈빛은 결연했으나 그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달, 진평왕의 딸이자 신라의 공주는 그와의 미래를 위해 궁의 후원에 나섰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운명 속에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깊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야 하는 연인들의 그것처럼 고단하고 험난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흔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달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소매에 머물렀다. 의자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이 밤이 있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내 마음은 그대를 향해 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언뜻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엔 나라의 왕으로서의 책임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키고픈 마음이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끝없이 맴도는 음모와 권력의 경류 속에 휘말리고 있었다. 신라 조정에서는 달이 사비에 머무는 것을 두고 숱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진평왕은 딸을 향한 염려와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고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는 그녀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제 내에서는 정적들이 달의 존재를 트집 삼기 시작했다. 폐하께서는 신라의 여인을 총애하시어 백제의 국모로 삼으려 하신답니다. 이 어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비성 내 고위 귀족들 사이에 퍼지는 소문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궁중의 균열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의자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와 달에 끌렸던 것은 단지 외모나 우연한 인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정치를 넘어 백성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말 속에는 신라를 넘어 평화를 갈망하는 진심이 숨어 있었다. 다른 병든 여인을 위한 뜰에 직접 약초를 심었고 궁 안의 아이들에게 신라의 노래와 백제의 춤을 함께 가르쳤다. 그녀가 머문 자리마다 꽃이 피듯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 그 모습을 본 의자왕은 과거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긱산의 들판에서 서동이라 불리며 말을 캐고 어머니를 위해 백성의 삶을 함께 걷던 시절. 서동요는 결국 사랑을 부르고 백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서동요가 그의 가슴에서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달은 그의 곁에 있을 수 없었다. 김춘추는 당과의 밀학을 통해 백제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고 있었고 그 속엔 달의 체류가 정치적 연루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점차 정치적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의자왕은 결단을 내린다.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달아, 너를 신라로 돌려보내야 하겠다. 폐하께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 사랑이 나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달은 무너져 내릴 듯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눈물이 흐르는 것은 서로의 눈이었다. 밤이 깊었다. 떠나는 새벽 달은 마지막으로 사비성의 성로에 섰다. 백마강은 은빛 물결로 반짝였고 그녀는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부디 폐하 그대의 길이 외롭지 않기를. 그녀가 떠난 뒤 의자왕은 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국정을 돌보았다. 음모를 뿌리치고 백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그가 지닌 사랑의 상처는 검보다 깊었고 그리움은 날마다 바람에 실려 사비성 창을 두드렸다. 달이 떠난 자리 백마강엔 안개가 내렸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그 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은 단념이 아닌 끝없는 기다림이었다. 사비성의 성벽 아래 매화가 피었다.
전쟁의 불길이 멀리 진동하던 이른 봄, 하얀 꽃이 피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아래엔 숨죽이는 음모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의자왕은 어좌에 앉아 있었으나 마음은 늘 그 성벽 아래 정원으로 향해 있었다. 달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신라의 공주였으나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매화꽃이 피기 시작한 후 밤이면 몰래 만나곤 했다. 비밀스러운 저원에서 가녀린 손이 왕의 어깨에 얹히는 순간만이 의자왕에게는 잠시 이 나라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이 되었다. 그런 사랑이 해도의 눈에 들었다. 해도는 무왕 시절부터 충성해온 자였다. 그는 장군이었고 내밀한 고문이었다. 누구보다 의자왕을 아꼈으나 누구보다 왕의 무너짐을 두려워했다. 달과 함께 있는 왕의 모습을 목격한 그날 밤, 해도는 자신의 검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아 밤을 새웠다. 사랑에 빠진 돈주는 나라를 잃는다.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조정회의에서 해도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하, 신라의 여인을 구한해 두는 것은 검을 제 손에 넘겨주는 일입니다. 의자왕은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전날 밤 시를 읊었다. 전하, 이 매화는 겨울의 끝에서 핍니다. 가장 추운 계절을 견뎌야 꽃이 피듯 사랑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해도의 말은 퍼져나갔다. 조정의 장로들 중 몇몇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신라 공주와의 은밀한 정을 이유로 국정을 계획한다는 소문은 백성의 귀에도 닿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왕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달을 정실처럼 대했고 달은 백제의 풍습을 배워 어좌 곁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 모를 병자들을 위한 약초원을 국 남쪽에 세웠고 전쟁에 지친 이들을 위해 노래를 지었다. 어느 날 밤 왕과 달이 매화꽃 아래 앉아 있을 때였다. 바람이 지나가며 한 송이 꽃이 달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왕이 조심스레 떼어주며 말했다. 달, 백제를 떠나지 말라. 달은 웃지 않았다. 저는 신라에서 백제로 왔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입니다. 신라는 제 등을 돌렸고 백제는 절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하의 눈 속에서만 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왕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러나 그 장면을 멀리 어둠 속에서 해도가 지켜보고 있었다. 해도는 이제 결심했다. 근왕을 위해서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없애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충정이라 믿었다. 며칠 뒤 달이 우영하던 약초원에 불이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던졌고 환자 몇이 목숨을 잃었다. 달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다. 신라 공주의 손길 아래 백성들이 죽었다는 말이 떠돌았다. 해도는 그 혼란 속에서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가 움직인다면 몇몇 고위 관료도 왕의 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왕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해도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달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내 신하가 너를 해하려 한다. 달은 고개를 저었다. 그도 백제를 위하겠지요. 그의 방식대로. 전하, 저로 인해 백제가 흔들리면 절 내치십시오. 저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백제는 살아야 합니다. 의자왕은 그녀를 안았다. 내 너를 잃으면 백제는 피를 잃는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왕의 꿈속에서 무왕이 나타났다. 의자야, 나라를 사랑한다면 너의 마음도 가위처럼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의자왕은 깨서 침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사랑은 이렇게 절절한데 시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해도는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전하, 지금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 그리고 당까지 상대해야 할 위기입니다. 신라의 피가 섞인 여인이 궁에 머무는 것은 모든 이가 경계할 일입니다. 충신들이 등을 돌리면 전하 홀로 어찌 나라를 지키시렵니까? 의자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명했다. 성문을 닫아라. 누구도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백제를 닫았다. 그러나 해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충성은 광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곧 왕의 명을 무시하고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란의 기미는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매화는 다시 피었다. 그러나 그 꽃은 이전과 달리 바람 없이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진 꽃이 위에선 핏빛 그림자가 밟히고 있었다. 부여의 하늘은 낮게 깔렸다. 그 어떤 햇살도 사비성의 금벽을 뚫지 못하고 바람은 병사들의 깃발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전우는 숨조차 조용히 죽이고 있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했다는 소식이 국경을 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궁궐에는 긴장과 침묵이 비단처럼 얇고 날카롭게 깔려 있었다. 그날 의자왕은 긴 회의 끝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불렀다. 계백과 흑치상지치 같은 머리를 짧게 묶고 눈동자는 담을 닮은 백제의 마지막 거. 그는 마치 늑대처럼 조용히 걸어대어왔다. 폐하께서 부르셨사옵니까?
의자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흑치 장군, 신라의 김유신을 알고 있는가? 예, 조심스러운 맹수입니다. 함부로 칼을 들이밀었다간 칼 끝에 피 대신 맹독이 묻을 자입니다. 의자왕의 눈에 섬광이 스쳤다. 그러니 내가 그를 막아야 한다. 백제의 혼으로. 흑치상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에겐 충성이란 날보다 이 나라의 뿌리라는 감각이 먼저였다. 구이 깊은 회랑 연못가에서 달은 조용히 물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백제에서의 날들이 매 순간 불안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사랑은 전설처럼 뚜렷하게 피어나 있었다. 의자왕과의 밤, 그들은 정치도 전쟁도 잊고 서로를 품었다. 그에게선 조국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백성을 살리려는 의지가 먼저 보였다. 의자여,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전쟁은 끝이 없는 돌풍과도 같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는 오직 당신의 심장에 달렸소. 의자왕은 그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너를 잃는 길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의 말엔 피 맺힌 사랑과 왕의 비애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흑치상지는 백제 서부 방면으로 출정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황산벌 북쪽 초입. 먼 능선에 신라의 군기준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흑치상지는 장검을 뽑아 하늘을 찔렀다. 나 흑치상지, 이 칼로 백제를 지킨다. 그리고 백성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둠이 지나자 신라군이 진군했다. 선봉엔 김유신, 바람 속에서 덤은 깃발과 붉은 깃발이 충돌했다. 두 장군은 첫 대면에서 서로를 알아보았다. 흑치상지, 김유신이 말했다. 백제를 걱정하는 자가 아직도 남아있었군. 김유신, 흑치상지가 검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나라란 그저 깃발 위에 세운 퇴자가 아니다. 그 안에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진정한 전쟁이다. 전투는 격렬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는 하늘을 찢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다. 흑치상지는 마치 홀령처럼 전장을 누렸고 김유신 또한 검 하나로 수십을 막아냈다. 피는 흘렀지만 그들에겐 이 싸움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영혼의 대결이었다. 한편 고안에서는 더 깊은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돋이에다 의자왕이 곁에서 늘 조용히 보필해온 자. 충직하고 강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눈빛에 분노와 질투가 서렸다. 폐하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나라보다 여인을 보는 눈으로 그는 달의 존재가 백제를 흔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은 마침내 신라의 은밀한 밀서를 보내는 손으로 이어졌다. 사비성의 방어 배치는 이러하니 한 줄, 그러나 그것은 나라를 흔들 비수였다. 다른 해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에서, 행동에서, 말끝의 싸늘함에서. 어느 날 밤 그녀는 흑치상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흑치 장군, 조심하시오. 이 궁엔 백제를 외적보다 더 쉽게 무너뜨릴 자가 숨어 있어. 흑치상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공주께선 진정 이 나라를 위하십니까? 다른 눈을 감았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 내 조국과 운명을 버릴 수 있소. 흑치상지는 그제야 그녀를, 그리고 의자왕의 사랑을 이해했다. 전쟁은 피로 기록되지만 사랑은 침묵으로 기억된다. 전투는 일진일퇴. 김유신과 흑치상지는 마치 운명처럼 몇 차례 더 부딪혔고 각기 자신들의 신념을 검끝에 씌웠다. 흑치상지는 목숨을 걸고 방어선을 시켰고 김유신은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날 밤 의자왕은 전장으로부터 온 소식을 듣는다. 흑치상지 장군 승리했습니다. 신라군 후퇴 중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또 다른 전갈이 도착했다. 폐하, 누군가 사비성의 방어들을 적에게 누설했습니다. 의자왕은 마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가 백제를 안에서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그 순간 해도의 그림자가 궁의 한 모퉁이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의자왕과 달은 다시 마주 앉았다. 서로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믿는 빛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노래요.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궁 밖에서는 드문드문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전쟁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도 더 깊이 마지막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다. 사비성의 붉은 하늘 아래 공기는 전운으로 뒤덮였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를 포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도착하자 의자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계백을 부르라. 궁정의 침묵이 흘렀다. 장군 중 장군, 마지막 고려였던 계백. 그가 선택받았다는 건 이제 백제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황산벌을 피워 지키겠습니다. 계백 장군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부인과 자식들을 스스로 죽였다.
패배를 대비한 가혹한 결단이었다. 충성의 절정,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또 한 명의 장군이 서 있었다. 흑지상지 모든 전투에서 백제를 구해낸 무장의 상징. 그는 계백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왕과 백성은 기억할 것이오. 같은 시각 칼은 사비성의 누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한 전장의 바람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을까? 그녀의 물음에 대답할 자는 없었다. 그녀는 백제의 성문을 넘지 못했다. 신라의 공주였고 백제의 사랑이었다. 그녀는 어느 나라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황산벌, 피와 진흙이 뒤섞인 전장 위에 계백이 섰다. 그 앞에는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신라군. 그는 칼을 빼들며 포효했다. 백제의 피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흐를 것이다. 고천에 결사되는 주름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을 싸웠다. 칼이 부러져도 손에 돌을 쥐고 싸웠다. 말을 잃고 숨을 잃고 이름을 잃어가면서도 계백은 마지막까지 창을 휘둘렀다. 그날 저녁 전령이 달에게 달려왔다. 전령의 눈빛은 이미 주름을 품고 있었다. 계백 장군 전사하셨습니다. 달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그 이름 하나로 백제의 운명을 짐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의자왕에게 갔다. 의자왕은 그녀의 달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국세를 놓았다. 그 순간 백제라는 나라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지고 있소, 달. 아닙니다, 전하.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감쌌다. 그 손엔 피가 배어 있었다. 백제의 피였다. 달,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갖겠지요. 의자왕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고 서글펐다. 그들의 사랑은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가장 찬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흑지상지는 후방을 방어하며 수많은 신라 병사들을 물리쳤다. 김유신은 그를 백제의 불사조라 불렀다. 하지만 숫자의 열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진실이었다. 흑지상지는 마지막 날 사비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살아남으소서. 말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단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백성들이 그들을 보며 울었다. 의자왕은 사치와 향락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백성을 지키려 했고 사랑을 지키려 한 사람이었다. 몇 달 후 달은 그와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다.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조용히 숨죽인 삶을 살았다. 나라를 잃은 자의 품위로, 사랑을 간직한 자의 눈물로. 그들은 패배했으나 사랑은 지지 않았다. 그렇게 백제의 마지막 불꽃은 황산벌의 피와 달의 눈물 속에 꺼져갔다. 660년 백제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황산벌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장렬히 산화하고 사비성에는 죽음보다 깊은 정적이 깃들었다. 백제의 성문들은 하나둘 무너졌고 백성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울음을 삼켰다. 그날 아침 사비궁의 푸른 처마 밑에서 의자왕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본 적이 없었다. 황금 갑옷을 벗은 왕은 붉은 비단 도포를 입고 오랜 침묵 속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는 이제 성난 불길 속에 천천히 쓰러져 가고 있었다. 곁에는 그와 함께 있던 달, 신라의 공주이자 이제는 백제의 왕비와도 같은 존재. 그녀는 그날도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전하, 부디 떠나십시오. 이곳에서 더는 남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달 말에 의자왕은 고개를 젓는다. 어찌 내가 이 백성을 두고 먼저 갈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이 왕이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을 아꼈으며 신라를 미워하기보다 진정으로 삼국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꿈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오직 싸움 없는 나라를 바라며 피로 얼룩진 역사의 점 하나 찍지 않으려 했다. 허나 세상은 그의 뜻을 허락하지. 때 내관이 달려왔다. 전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사비성 외곽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당 연합군 무려 18만입니다. 그 말에 궁하는 얼어붙었다. 해도 역시 그 옆에 있었다. 충직한 신하였지만 의자왕의 마음이 달에게 향해 있음을 못마땅히 여겨온 그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입을 여었다. 전하, 공산성으로 피신하십시오. 아직 수백의 군사가 남아 있습니다.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달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공산성. 불길은 멀리서도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의자왕은 마지막으로 백제의 깃발을 바라보았다. 달이 그 옆에 섰다. 바람이 그녀의 옥색 비단 옷자락을 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살아주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오직 이 시대의 광풍이뿐입니다. 왕은 슬프게 웃었다. 내가 살아남더라도 백제는 남지 않소. 그 순간 해도가 들어왔다. 그는 복장을 바꾸고 고개를 숙였다. 전하, 타비성을 벗어나십시오. 항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더는 백성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무너지는 하늘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는 백제의 마지막 임금으로 항복을 결심했다. 항복식 날 왕은 검은 말 위에 올라타 천천히 소정방의 진영으로 나아갔다. 다른 붉은 비단 장막 뒤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해도는 뒤돌아서며 무언가를 되뇌었다. 이것이 그군이 지키고자 한 사랑이라면 나는 틀린 것이었나. 백제의 항복 이후 의자왕과 왕자 부여용 그리고 왕실에 남은 사람들 양만 2천 명은 모두 당나라로 끌려갔다. 먼 길이었다. 그 길목 다른 백마강 언덕에 올라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를 향해 더 이상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의자여, 당신이 원한 평화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만국의 왕을 따라 타국의 포로로서의 길을 택했다. 신라로 도활한다면 공주로서의 신분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녀는 끝내 의자왕과 함께 가기를 택했다. 낙양 곳곳을 빠져나온 백제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오직 한 이름으로 불렸다. 백제의 마지막 연인. 서기 663년 백강 전투가 끝났다. 백제의 부흥군은 외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나당 연합군에 막혀 쓰러졌다. 세계사에 없었던 동북아 최대의 전투는 이곳에서 있었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부여의 마지막 꿈은 강 너머에 흩어졌다.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그날 밤 사비성의 폐허 위로 푼 달빛이 비추던 시각, 달은 의자왕의 손을 잡고 물었다. 우리는 어디 가야 하나요? 의자왕은 아무 대답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칼과 불꽃이 지나간 폐허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선택을 내린다. 백제를 사랑했고 백성의 눈물을 사랑했던 이 길은 더 이상 전쟁의 나락 속에 백성들을 두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배는 떠났다. 이후 이들의 꿈은 세계를 그들 아래 있는 꿈을 꾸며 고요한 새벽 부여를 떠난 배가 동해를 가르며 나아간다. 해는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항해는 시작되었다. 그 배에는 의자왕과 공주 달 그리고 수백의 백성들이 타고 있었다. 이름 없는 병사, 아이를 아는 부인, 장사꾼, 학자, 장인 백제의 마지막 숨결을 가슴에 품은 이들이었다. 공주는 배 위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는 무섭다고 울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우리가 가는 곳엔 검이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를 바랄 거야. 이윽고 도달한 그 땅. 일본.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새벽 안개 속 섬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 땅에서 백성들은 다시 밭을 갈고 도자기를 긋고 아이들은 새로운 노래를 배웠다. 의자왕은 더 이상 왕좌에 앉지 않았다. 근새 땅의 언덕에 백제의 기와를 얹은 자등지를 짓고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병사들은 칼을 내려놓고 농부가 되었고 공주 학사는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쳤다. 그리고 달은 이방의 하늘 아래서도 백제의 예를 잊지 않으며 백성들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달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물었다. 공주님은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달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흔들었다. 나는 떠난 게 아니에요. 백제는 사라졌지만 이 사람들 속에 아직 살아있거든요. 세월은 흘렀다. 백제의 언어는 점점 일본의 말과 섞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멜로디는 어딘지 모르게 백마강에 바람과 탔다. 밤마다 모닥불 옆에 앉은 노인들은 삽이라는 곳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새로 심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선 언제나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았다. 의자왕은 말년에 병이 들어 말이 적어졌지만 달만큼은 매일 그를 찾아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당신과 백성들과 전쟁 없는 곳에 살아서 다행이요. 근 고요히 눈을 감았고 바다는 그날 유난히 잔잔했다. 달은 백성들과 함께 작은 사당을 세웠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잠든 곳. 그러나 거긴 비탄이 아닌 평온의 공간이었다. 제삿날이면 사람들은 꽃을 들고 와 이렇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은 이제 없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그 땅은 일본의 중심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의 언덕에는 아직도 백제식 기와를 올린 오래된 집들이 여채 남아 있었고 달이라는 이름은 고요한 별처럼 조용히 전해졌다. 역사는 잊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다. 백제가 사라진 날 전쟁은 끝났고 그날 한 나라가 아닌 한 사랑이 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에 천년의 평화를 심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었던 만국의 백성이 아닌 새로운 땅에서 시작될 희망의 씨앗이었다. 무너진 궁궐, 사라진 조국,
불에 타오른 사비성의 마지막 풍경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올랐지만 달의 손을 꼭 잡은 의자왕은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백성은 다시는 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이었을까? 조국에 대한 맹세였을까? 혹은 사랑하는 달에게, 그리고 바다 넘어 죽어간 충신들과 전장에서 사라진 장수들에게 바치는 서약이었을지도 모른다. 야마토에서 다시 피어난 백제. 일본 야마토의 조정은 그들을 환영했다. 이미 백제와 오랜 세월 우호를 쌓아온 그들은 만국의 왕에게 머리를 숙였다. 의자왕은 더 이상 왕좌에 앉지 않았지만 일본 땅에서 그는 예를 갖춘 귀빈이자 교양과 예술, 건축, 불교의 선구자로 존경받았다. 그의 손에는 검 대신 붓이 들렸고 궁궐 대신 절과 정원이 세워졌다. 다른 야마토 여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우아하고 지혜로운 이로 칭송받았다. 그녀는 전란을 겪은 백성들의 상처를 쓰다듬었고 사라진 자매와 형제의 이름을 새겨 넣은 비문을 직접 세웠다. 야마토 궁정의 젊은 여인들이 그녀를 해동의 백목년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조용히 전해진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곳에는 훗날 고대 일본의 기초가 될 수많은 기술과 문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백제인들은 야마토의 학자와 장인으로, 농부와 승려로 살았다. 천년이 흐른 뒤에도 그들의 피는 일본 곳곳의 예술과 신화, 기록 속에 흐르고 있었다. 백제의 마지막 왕, 그리고 그 사랑의 유산. 의자왕은 생애 마지막까지 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오쿠노구니노 나가키 면오고노 장군, 즉 바다 건너 나라의 장군이라 불렀다. 큰 제사보다 백성을 돌보는 일을 중히 여겼고 병든 아이를 위해 약초를 캐러 들에 나서기도 했다. 달은 의자왕보다 먼저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난 날 의자왕은 하늘을 향해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떠나는 길 위에 꽃을 깔아두었어야 했는데 라며 그는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녀의 무덤은 백제 유민이 정성껏 다듬은 동산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일본 규슈 어느 절터에는 그녀를 기리는 조용한 잦은 돌비가 남아있다. 의자왕은 달의 곁에 묻혔다. 그의 무덤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그 옆에 새겨진 뒷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하늘이 허락한 나라를 잃었으나 하늘이 허락한 사랑을 지켰노라. 그리고 1000년이 흐른 뒤 1400년이 지난 지금 일본 규슈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매년 8월 백제제발 지지가 열린다. 마을 사람들은 붉은 비단과 흰 꽃을 들고 행진하며 이름 모를 공주와 왕의 전설을 노래한다. 그들이 정말로 누구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해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전쟁을 벌이고 사랑을 지킨 가장 인간다운 왕과 여인이었다. 한국의 부여에서는 매년 백제를 드리는 제례가 이어지고 있다. 능살리의 감묘 앞에서 검은 비단의 달빛이 스며들듯 그들의 사랑과 고통과 용서는 조용히 새겨진다. 이제 사람들은 삼천국녀나 향락왕이 아닌 마지막까지 백성을 지키려 한 한 남자와 나라를 넘은 사랑을 선택한 여인의 이야기로 의자왕을 기억한다.